그들은 자신들의 전차가 무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호식 하오 전차는 중국군에 맞서 그 이력을 증명했습니다. 하린골 전투에서는 소련 기갑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말라야와 필리핀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경전차가 기갑전 설계의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태평양의 정글과 섬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맞닥뜨린 모든 적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는 패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성공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시작됩니다. 하오 전차는 우란한 설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군사 계획의 산물이었습니다. 1933년 일본 제국 육군이 기갑 전략의 심각한 격차를 인식하면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주력 전차였던 8구식 중형 전차는 시속 24km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병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이 구상하던 기계화 전쟁에는 완전히 부적합했습니다. 일본 군사 계획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더 빠르고 기동성 있는 기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전차를 원했습니다. 트럭으로 시속 64km를 이동하는 차량화 보병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주와 중국의 지형을 탐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산업 기반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육군기술국은 1933년 7월에 사양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전차는 대략 7톤의 무게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37mm 주포를 장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것이었습니다. 소총과 기관총 사격에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장갑을 갖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조와 유지가 간단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미 8구식 전차를 설계하며 명성을 얻었던 엔지니어 토미오하라가 이 도전을 맡았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혁신은 벨 크랭크 서스펜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일본 전차의 표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1934년 6월까지 미쓰비시는 첫 번째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 시제품은 만주와 일본의 시험장에서 진행된 야전 시험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전차는 빨랐습니다. 포장도로에서 시속 45km에 도달했습니다. 험지에서는 시속 25에서 30km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차는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 크기의 궤도 차량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회전 반경을 가졌습니다. 하오 서스펜션은 독특한 벨 크랭크 디자인으로 충격을 잘 흡수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을 멈추게 했을 거친 지형을 전차가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의 6기통 공랭식 디젤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엔진은 1800회전에서 12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디젤 엔진은 일본 엔지니어들의 특별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는 휘발유 동력 차량보다 화재에 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디젤 연료는 일본 제국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와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은 휘발유 공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엔진은 128리터의 내부 연료 용량으로 8에서 10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는 도로에서 대략 209km의 작전 범위를 가졌습니다. 시험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서스펜션은 거친 지형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동 중 조준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승무원의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보기상을 연결하는 보강제를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만주 서스펜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도움이 되었지만 거친 승차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거친 승차감은 하오 전차의 전체 운용 기간 동안 특징이 되었습니다. 1935년 육군기술국 회의에서 구호식은 기계화 보병 부대의 잠재적 주력 전차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보병 대표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12mm의 장갑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보병 공격을 지원할 전차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병 대표자들은 개선된 속도와 기동성이 앓는 장갑을 보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차의 화력은 예도된 라칼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논의 끝에 보병은 설계를 수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구호식 하우 전차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일본 황실락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건국 이래 2595번째 해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 번호에는 마지막 두 자릿수만 사용되었습니다. 미쓰비시 공장에서 1936년에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우 전차는 실제로 작은 전차랐습니다. 길이는 4.38m에 불과했습니다. 너비는 2.06m였습니다. 높이는 2.13m였습니다. 평균 신장의 사람이라면 포탑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 전차의 무게는 7.4톤이었습니다. 승무원, 얄로, 탄약을 싣고 나면 8.1톤에 달했습니다. 장갑은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얇았습니다. 포탑과 상부 선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12mm였습니다. 지붕과 바닥은 9mm였습니다.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구력은 6mm였습니다. 일본 설계자들은 전투 범위에서 소총과 기관총탄을 막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싸울 것으로 예상되는 적들을 남도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즉, 대전차 능력이 제한적인 중국군과 경량 소련 전차였습니다. 전차 내부는 비좁았습니다. 승무원은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운전병은 차체 왼쪽 전방에 앉았습니다. 작은 시야창과 잠만경을 통해 제한된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차체 기관총 사수는 운전병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는 볼 마운트에 장착된 976 7.7mm 기관총을 조작했습니다. 전차장은 포탑에 홀로 탑승했습니다. 그는 발밑에 포탑 바스켓 없이 차체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전차장은 아마 일본 제국 육군에서 가장 힘든 임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차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운전병에게 지시하고 무전 사용이 가능할 때는 다른 전차들과 통신해야 했습니다. 4대 중 1대의 전차만 무전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은 시각 신호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주포를 조작해야 했습니다. 구사식 37mm 대포는 고폭탄과 철갑탄 모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포를 장전해야 했습니다. 비좁은 공간과 서서 장전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힘든 육체적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탑 후방에 장착된 두 번째 기관총을 조작해야 했습니다. 이 기관총은 대략 50 방향으로 우측 후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노획된 하우 전차를 조사한 미국 전차병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일본 전차장은 포탑에 좌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투 내내 서 있었습니다. 더 나은 시야를 위해 해치를 날면 머리와 어깨가 노출되었습니다. 해치를 닫으면 최소한의 시야만 확보되는 비좁은 공간에 같았습니다. 포탑은 수동 크랭크로 회전되었고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움직일 공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우 전차는 설계된 적을 상대로 예도된 라칼에서는 매우 잘 수행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전차는 1937년부터 중국에서 첫 번째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사실상 장갑이 없고 대전차 무기도 제한적인 중국군을 상대로 했습니다. 하우 전차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37mm 주포는 요새를 파괴하고 보병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총은 개활지의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기동성은 돌파구를 활용하고 후퇴하는 병력을 추격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전투 경험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어떤 것보다 전차가 명백히 우월한 환경에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위험한 가정을 낳았습니다. 하우 전차가 특정 제한된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차량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유능한 전차라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1939년 하린골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몽골 국경을 따라 소련과 충돌했습니다. 여기서 하우 전차는 진정한 적을 만났습니다. 소련의 BT-5형과 BT-7형 전차는 4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37mm 포보다 우월한 장갑 관통력을 가졌습니다. 소련 전차의 장갑은 더 두꺼웠습니다. 이는 하우 전차에게 정면 교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는 잔혹했습니다. 1939년 7월 2일 일본 제3전차란대는 소련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란대는 주로 구호식 전차로 무장했습니다. 초기 공격은 공격적인 전술과 기습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전차는 32대의 소련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35대의 장갑차를 노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어진 소련의 반격은 하우 전차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소련포는 하우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포가 소련 전차에 손상을 입히기 어려운 거리에서도 가능했습니다. 할인골 작전이 끝날 무렵 일본은 수십 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훈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우 전차는 현대적인 소련 기갑 전략에 압도당했습니다. 얇은 방어력과 상대적으로 약한 포는 동등한 적에 대한 전차 대 전차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은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대신 전술 개선과 승무원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기갑 전략의 근본적인 재설계보다는 이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거기서 하우 전차는 여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 전차 부대는 말라야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우 전차는 영국 지휘관들이 기갑 부대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형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은 고무 농장과 정글 오솔길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싱가포르를 향한 일본군의 신속한 반도 진격을 지원했습니다. 말라야에 상당한 기갑 전략을 배치하지 않았던 영국군은 이러한 기동 위협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하우 전차가 침공군과 함께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보병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1941년 12월 22일 데모르티스 북쪽에서 구호식 전차들이 미국 M3 스튜어트 경전차들과 교전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에서 미국군이 참여한 첫 번째 전차대 전차 전투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전차 모두 37mm 포를 장착했습니다. M3은 더 나은 장갑을 가졌습니다. 포탑 측면은 32mm였습니다. 하우 전차의 12mm와 비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글 전투에서 근거리 교전 시 일본군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 교전에서 한 대의 M3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승리는 일본의 자신감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하우 전차는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기동성이 좋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형에서 보병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기계를 신뢰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기갑 전략에 의존했습니다. 사이판을 방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일본군은 전차의 적합성을 의심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사이판은 이전에 치러졌던 전투들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의 이 섬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쿄에서 불과 201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군이 사이판을 점령한다면 그들의 B-29 폭격기는 일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략 3만 명의 병력으로 사이판을 요새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한 수치의 거의 2배였습니다. 방어 부대 중에는 타카시 고토 대령이 지휘하는 제구 전차 란대가 있었습니다. 이 란대는 44대의 전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호식 하우와 약간 더 큰 97식 치아 중형 전차가 섞어 있었습니다. 치아 전차는 57mm 포로 더 잘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차 설계의 특징인 얇은 장갑을 공유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태평양 기준으로는 상당한 기갑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미국군이 그때까지 마주했던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미국군은 1944년 6월 15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리치몬드 켈리 터너 해군 중장은 5시 42분에 상륙 부대를 해안으로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7시까지 상륙정들은 해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8시 40분 첫 번째 파도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제2와 제4 해방사단은 사이판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상륙지대를 내려다보는 고지에 위치한 일본 포병과 박격포의 맹렬한 사격 아래랐습니다. 해방대는 맹렬한 저항에 맞서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15일 밤까지 2만 명의 미국 전투 병력이 상륙했습니다. 장비와 보급품이 해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비 중에는 LST 상륙정에서 내린 M4 샤먼 중형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해병대는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포병은 여전히 해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반격이 계속되었습니다. 6월 16일 해병대는 진지를 강화하고 내륙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해병사단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해병사단은 주요 지형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공격 부대를 지휘하던 홀랜드 스미스 장군은 예비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는 27번째 보병사단의 일부를 상륙시켜 해안 교두보를 강화했습니다. 사이판의 일본군을 지휘하던 료시스구 사이토 중장은 위급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미군이 교두보를 강화하고 전략을 완전히 상륙시킨다면 이들을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공격해야 했습니다. 사이토 중장은 섬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대규모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기에는 136번째 란대의 보병과 9번째 전차 란대의 전차가 포함되었습니다. 공격 명령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보병은 카란카노와 비행장 주변의 미군 진지를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차 부대는 164.6고지 남서쪽으로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보병 공격이 시작된 후에 움직였습니다. 전차는 송신소를 급습하러 적을 혼란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이는 보병이 해당 지역을 돌파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야간 공격과 험난한 지형을 넘어서는 보병과 기갑 부대 간의 협동을 요구하는 야심찬 작전이었습니다. 고토 대령은 전차 승무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의 최종 정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탄약을 적재했습니다. 하구 전차롱 37mm 포탄과 치아 전차롱 57mm 포탄이었습니다. 그들은 랄로 탱크를 채우고 궤도 장력을 확인했습니다. 무전기가 장착된 몇몇 전차의 무전기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나 초기 태평양 전역에서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차와 전술을 신뢰했습니다. 6월 17일 새벽 어둠 속에서 일본 전차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갱음을 내며 깨어났고 특유의 소리가 새벽 풍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차들이 대항을 갖추고 미군 진지를 향해 접근하면서 궤도가 덜컹거렸습니다. 좁은 전차 안에서 승무원들은 움직이는 전차의 익숙한 진동과 소음을 느꼈습니다. 지휘관들은 포탑에 서서 어둠 속을 뚫어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시각 신호로 움직임을 조율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계선의 해방 초병들은 북쪽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를 보고했습니다. 장교들은 명령을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들고 방어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대전차포 병사들은 37mm M3포를 다가오는 소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전차 근처에서 잠자던 샤먼 전차 승무원들은 전차에 올라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기관총 팀은 무기와 탄약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3시 30분에 일본군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투입한 가장 큰 기갑 부대인 44대의 전차가 진격했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해방사단의 진지를 향했습니다. 일부 전차는 차체에 보병을 매달고 움직였습니다. 이는 위험했지만 때로는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대형은 어둠 속을 뚫고 움직였습니다. 선두 전차의 유도에 따라 지형을 이용하며 목표를 향했습니다. 해방 소총수들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검은 항체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어서 디젤 엔진이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독특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궤도가 흙먼지를 흩뿌리고 보기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강철길이 마찰하는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일본 전차병들은 진지에 있는 해병들을 볼 수 있었고 앞에 놓인 방어선을 보았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차체 기관총으로 전방을 휩쓸며 발포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더 가까이 접근한 후 교전하기 위해 사격을 아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내내 해병들이 일본 기갑 부대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호와 엄폐물 뒤에 자리 잡은 해방 기관총병들은
브라우닝 M2 중기관총으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보병 지원 사격을 제공하는 39경의 표준 보병 기관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59경 무기였습니다. 항공기를 제압하고 경차량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중기관총이었습니다. 59경 브라우닝 M2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설계되어 수십 년 동안 완성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총은 12.7mm 탄을 발사했습니다. 총구 속도는 초당 2900피트를 초과했습니다. 표준 탄약 적재량에는 일반적인 용도의 보통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경장갑과 요새를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철갑탄도 있었습니다. 철갑탄은 200m 거리에서 23mm 두께의 표면 경화강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500m 거리에서도 19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광범위한 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된 실제 결과였습니다. 이는 미군 병기 시험장에서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탄약은 경장갑 항공기나 차량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차를 격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갑 관통의 수확은 냉혹했습니다. 구호식하고 전차의 장갑은 포탑 전면과 측면에서 최대 12mm 두께였습니다. 차체 상부의 가장 두꺼운 장갑도 12mm였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59경 철갑탄은 근거리에서 그 두께의 거의 2배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해방 진지에 접근하라 전투가 벌어진 200m 이하의 거리에서는 59경 총탄이 충분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기관총병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예광탄은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 선을 그리며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독특했습니다. 59경 기관총이 지속적으로 발사되는 무거운 붐붐붐 소리였습니다. 사수들은 진격하는 전차들을 조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전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양측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9경 철갑탄은 전차에 단순히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스듬히 튕겨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깨끗하고 결정적으로 관통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일부 탄환이 앓은 장갑을 완전히 뚫고 전차의 한쪽에서 들어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심지어 더 먼 거리에서도 탄환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장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일본 전차 안에서 승무원들은 패배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기관총 사격은 차체 외부의 큰 충격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통이었습니다. 탄환이 장갑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하구 전차 내부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차체를 관통한 탄환은 엔진 부품이나 탄약 적재함 또는 승무원을 강타할 수 있었습니다. 소총탄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표면 경화 장갑은 강력한 59경 총탄에 대해 아무런 의미 있는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비행장 근처의 한 해방 기관총병은 자신의 예광탄이 자신을 향해 직접 돌진하는 하구 전차를 강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탄환은 전차의 전면 차체에 명중했습니다. 그는 관측창과 해치를 통해 전차 내부에서 불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차는 잠시 더 움직이다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엔진 연기가 후방 갑판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승무원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2명의 병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호속에 있던 해병들의 소총 사격에 즉시 교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수는 반궤도 차량에 무기를 장착하고 약 150m 거리에서 하구 전차와 교전했습니다. 그는 전차의 측면 장갑에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전차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측면을 더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는 계속 사격했습니다. 장전병은 기관총에 또 다른 탄약 벨트를 장전했습니다. 그는 포탑의 전차장이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알은 얇은 포탑 장갑을 뚫고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관통했습니다. 전차장은 무엇에 맞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어선 고정 진지에서 59경 기관총을 조작하던 세 번째 해병은 진격하는 여러 전차와 교전했습니다. 그는 한 하구 전차의 엔진실에 사격했습니다. 냉각 통풍구가 있는 후방 갑판을 조준했습니다. 그의 탄환은 엔진을 덮고 있는 6mm의 얇은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59경 총탄의 충격으로 실린더가 파랄된 디젤 엔진은 멈춰 섰습니다. 전차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정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차를 버리고 소화기 사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군 진지를 향해 도주했습니다.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은 일본 전차 승무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혼란했습니다. 중국에서 싸울 때 적의 무기는 자신들의 장갑에 모해하게 튕겨 나갔습니다. 하린골에서 소련의 대전차 소총에 맞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들의 전차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갑전의 근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전차의 장갑은 승무원들이 우월한 화력으로 적과 교전하는 동안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군 기관총이 그들의 장갑을 격파하고 있었습니다. 대구경 발사체를 발사하는 대전차포도 아니었습니다. 포병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진지로 이동하는 샤먼 전차에 장착된 거대한 75mm 포도 아니었습니다. 기관총, 보병 지원 무기였습니다. 지프, 반궤도 차량, 그리고 미군 병기고의 모든 차량에 장착된 무기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기관총이 그들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전차가 무력화된 후 포로로 잡힌 한 일본 전차 장교는 미군 신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첫 생각은 미군이 어떤 새로운 비밀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표준 기관총처럼 보이지만 특이한 발사체를 쏘는 고급 탄약이나 특수총이었습니다. 그는 재래식 중기관총이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주에서의 훈련부터 중국에서의 전투까지 그의 모든 전투 경험에서 소화기 사격은 항상 장갑에 무력했습니다. 총알은 밖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들은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우닝 M2는 일본군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 철갑탄은 충분한 에너지와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총 사수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모든 거리에서 12mm 장갑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들은 이 무기들을 곳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미군 전체의 표준 장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격 아래 일본 전차 공격이 흔들리자 샤먼 전차들이 교전하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하구 전차의 무게는 7.4톤이었습니다. 사이판에서 해병들이 사용했던 M4A2 샤먼 전차는 31.8톤이 나갔습니다. 하구 전차가 12mm의 장갑을 가졌던 반면 샤먼은 전면 차체에 51mm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56도 경사적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대전차포 공격에 대해 악 75mm와 동등했습니다. 샤먼은 주 무장으로 7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포는 1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하구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샤먼 전차들이 일본 전차에 발포했을 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75mm 철갑탄은 하구 전차와 치하 전차를 파괴적인 효과로 강타했습니다. 전차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탑은 차체에서 날아갔습니다. 탄약이 승무원실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일본 전차들은 자신들의 37mm와 57mm 포탄이 샤먼 전차의 전면 장갑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탄은 튕겨나가거나 작은 흠집만 남기고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한 일본 전차장은 하구 전차가 59경 사격으로 무력화되었지만 포탑은 여전히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근거리에서 샤먼과 교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포수에게 발포를 명령했습니다. 37mm 포는 철갑탄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샤먼 전차의 포탑 전면에 명중했습니다. 충격의 섬광이 있었습니다. 샤먼은 속도를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포탑을 계속 회전했습니다. 조준한 뒤 단 한 발의 75mm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구 전차는 폭발했습니다. 전투는 한 해병 장교가 나중에 소음과 예광탄, 그리고 섬광으로 가득 찬 미친 집 같았다고 묘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무력화된 전차들은 불타올라 여전히 진격하려는 다른 전차들을 비추었습니다. 전차에 탑승했던 보병들은 상계했습니다. 그들은 포탄 구덩이와 배수로에서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일부 일본 보병은 해방 진지에 도달했습니다.
미군 진지 안팎에서 필사적인 근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호속에 웅크리고 있던 해병 보병들은 일본 전차들이 자신들 위를 직접 지나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 해병은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기름이 심하게 새는 하고 전차가 자신의 진지 위를 지나갈 때 그를 흠뻑 적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차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 모습을 드러내 전차가 지나가면서 엔진실에 테르 및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전차는 내부에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해병은 전차가 자신 위로 굴러갈 때 호속에 몸을 낮춘 채 있었습니다. 전차가 지나간 후 뛰어나와 야자수 통나무를 보기륜에 끼워 넣었습니다. 전차는 흙먼지를 뿌리며 제자리에서 돌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전차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탑 해치를 날았고 해병은 전차 위로 뛰어올라 날린 포탑 안으로 테르 및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전차는 내부 화재로 폭발했고 모든 탄약을 발화시켰습니다. 6월 17일 오전 중반쯤 일본군의 반격은 끝났습니다. 31대에 파괴된 일본 전차들이 전장에 널려 있었고 전투가 멈춘 후 그 지역을 걷던 해병들이 전차에 수를 세웠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대 35대의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전투 지역을 넘어선 포격으로 파괴된 전차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아마도 10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는 많은 전차 승무원과 함께 진격했던 보병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해병들에게 승리는 중요했지만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기갑 공격을 저지했지만 희생이 컸습니다. 제2해병사단의 사령관은 나중에 일본군의 공격이 성공했더라면 사단의 전투 효율성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전차들 사이를 걷던 해병들이 차량들을 가까이서 살펴보았을 때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차들은 그들이 예상했던 강력한 전쟁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병 장교가 부하들을 불러 파괴된 전차를 보게 했습니다. 그는 장갑의 구멍들을 가리켰는데 그것들은 59경 총알이 뚫고 지나간 깨끗하고 둥근 관통 자국이었습니다. 반대편의 총알 출구는 약간 더 컸고 거친 모서리였으며 총알이 내부를 가로지른 후 찍고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일부 구멍에는 주먹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괴된 전차 내부는 더 처참했습니다. 비좁은 내부는 여러 관통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탑 내 전차장 위치에는 어떤 방어 기능도 없었고 중기관총 사격을 막을 장갑도 없었습니다. 포탑의 수동 선회 장치는 단순한 수동 크랭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호 조작 장치는 조잡했습니다.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체 기관총 사수의 위치는 시야가 매우 제한적인 작은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운전병은 조잡한 잠만경과 작은 관측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좁았고 미군 기준으로 조잡했으며 59경 사격에 완전히 취약했습니다. 2년 전 과달카에네에서 싸웠던 해병들은 그곳에서 하치고를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당시 해병들은 주로 경량 무기를 장비하고 있었고 자체적인 기갑 지원도 없어서 일본 전차들은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장비와 중화기, 그리고 자체적인 기갑 전략을 갖추자 하치고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중반에 개발된 경전차였습니다. 원래 설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동등한 적수를 상대로 하는 현대 산업 전쟁에는 완전히 부적합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 전차 승무원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전차 손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들은 불편한 진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전차는 성능이 뒤떨어진 것을 넘어 구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뢰했던 장비는 미군이 표준 보병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무기에 아무런 방어력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를 신문한 정보 장교들은 그들의 답변에서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전차병들은 미군의 화력에 충격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장비의 양과 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목격했던 탄약과 보급품의 엄청난 풍부함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배신감을 표했는데 그들의 지휘관들은 그들을 부적절한 장비로 전투에 보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기술적 동등성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1937년부터 중국에서 싸웠던 한 베테랑 전차장이 신문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월한 전투 정신과 천황에 대한 헌신으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이판 전투 이후 그는 자신의 전차가 기관총 사격에 관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군 샤몬 전차가 일본군의 대전차 사격을 막아내는 것도 목격하며 정실력만으로는 물질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비가 근본적으로 부적합할 때 훈련과 롱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수집되고 분석되어 태평양 전역의 지휘관들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사이판에서 얻은 교훈은 전쟁 내내 해방대 전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전차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표준 보병용 중화기, 특히 59경 기관총이 일본 전차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주카포, 37mm 대전차포, 그리고 샤몬 전차와 결합하라 해병대는 일본 기갑 전략에 대해 압도적인 화력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은 해방대 전 부대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본 전차와 교전하기 위해 특수 대전차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59경 기관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해방대가 이후의 섬 전투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기갑 전략에 맞서는 두려움과 전차가 보병 전선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일본 기갑 전략은 그저 또 다른 표적이 되었을 뿐 특히 위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이판 전투는 전차 공격 실패 이후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방대와 육군 병력은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섬 전역에서 싸웠습니다. 지형은 펑펑한 사탕수수밭에서 늪지대, 화산 절벽까지 혹독했습니다. 예를 들어 탑차우산, 테프차류센, 은 해발 1554피트 상공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동굴, 계곡, 그리고 협곡에서의 전투는 병력과 탄약을 소모시켰습니다. 섬은 1944년 7월 9일에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사이판에서의 승리는 섬을 넘어선 전략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나 제도가 미국의 손에 들어가면서 B-29 폭격기는 도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지도부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미국의 사이판 지배가 도쿄가 폭격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히데키 도조 총리는 7월 18일에 사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처음으로 전쟁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패배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일본의 자신감을 흔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일본 전차 승무원들에게 사이판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투 소식은 군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섬들의 전차 부대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미군 무기가 자신들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차는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차였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 능력은 이미 있는 수의 현대 전차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공장들은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군 잠수함이 동남아시아에서 원자재 접근을 차단하면서 자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략적 우선순위는 가미카제, 카미카지, 공격을 위한 항공기 생산에 집중되었습니다. 본토 침공에 대비한 해안 방어 포병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차는 낮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더 나은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75mm 포를 장착한 삼식 진우와 심지어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춘 사식 지휘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프로토타입과 소량 생산으로 존재했습니다. 전쟁 내내 단 166대의 진우 전차만이 제작되었습니다. 2대의 치투도 있었지만 전투에 투입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 아껴두어졌습니다. 전세를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섬 전투에는 결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생산 능력은 일본 기준으로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크라이슬러 코퍼레이션이 건설한 디트로이트 전차 공장은 전차 생산 전용으로 건설된 시설이었습니다. 1942년 12월 한 달 동안 이 공장의 5,000명 작업자들은 97대의 샤몬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1년 내내 생산한 전차보다 한 달 동안 더 많은 수였습니다. 이 놀라운 생산 업적을 이룬 것은 디트로이트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시건 주 그랜드 블랑, 저우린 두 뷸랭의 피샤 전차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 피샤 바디 사업부가 운영하는 또 다른 정부 자금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피샤는 여러 번영으로 11,000대 이상의 샤먼을 생산하며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과 마찬가지로 피샤도 최대 생산 능력으로 가동할 때 한 달에 수백 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스캐넥터디, SUK넥테이오디, 의 아메리칸 로코모티브 컴퍼니는 기관차 생산에서 2,300대의 샤먼 전차를 생산하도록 전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딜리트 파이에이, 의 볼드윈 로코모티브 웍스는 전쟁 노력에 필요한 기관차 생산을 유지하면서 1,200대 이상의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오하이오, 의 리마 로코모티브 웍스는 최초 생산 M사 A1 샤먼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차의 이름은 마이클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영국으로 보내졌으며 여전히 보빙턴 전차 박물관, 보빙티안 전차 BAK 멀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리마는 1655대의 전차를 생산한 후 다시 전업기관차 생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주, 오싱티안주의 퍼시픽 카앤 파운드리, 펜실비아의 프레스 스틸카 컴퍼니, 그리고 일리노이의 폴먼 스탠다드 매뉴팩처링은 모두 샤먼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오하이오의 페더럴 머신 앤 웰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개의 주요 제조업체와 부품, 궤도, 엔진, 라디오, 광학 장비, 그리고 무기를 생산하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산업 동원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 자체는 현대 생산공학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미시건 주 워렌의 567에이커 부지에 건설된 이 시설은 150만 제곱피트가 넘는 생산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조립 라인은 건물 안을 수마일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오버헤드 크레인이 완성된 전차 차체를 들어 올라 작업장 사이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공장은 3교대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운영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전쟁 전 자동차 산업에 종사했던 남성들을 포함하여 전차 생산에 그들의 제조 전문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수천 명의 여성들도 있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이전에 중공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흔히 로지 더 리베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장갑판을 용접하고 포탑을 조립하며 엔진을 설치했고 가장 무거운 리프팅 작업을 제외한 공장의 모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시 중공업에서 대체로 배제되었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생산 능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45년 6월에 생산이 종료될 무렵, 미국 공장들은 49,234대의 샤먼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기간 내내 약 2,300대의 하치고를 생산했는데 이는 1936년부터 1943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의 수치였습니다. 그 비율은 2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각차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전차들이 일본 전차들보다 개별적으로 훨씬 더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샤먼 전차는 변형에 따라 30에서 35톤의 무게였습니다. 차체 전면에는 51mm부터 포탑의 포방패에는 76mm에 이르는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라칼의 전담 위치를 가진 5인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도 사격할 수 있는 자이로 안정화 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차에 무선 장비가 있어 협력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샤먼 전차는 2,500m를 견디는 궤도로 신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독일 전차의 500m, 일본 전차의 아마도 1,000마일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샤먼은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차는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티거와 판터 전차에 비해 화력은 랄세였지만 충분히 성능이 좋았고 압도적인 수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설계된 일본 전차와 맞선 태평양 전선에서 샤먼은 충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이후 섬에 주둔한 일본 전차 승무원들에게 사이판에서 확립된 패턴은 TINION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1944년 7월 해병대 진지에 대한 반격에서 7대의 95식 전차가 파괴되었습니다. 1944년 9월 펠렐리우에서는 일본 전차들이 동굴에 파묻혔습니다. 이동전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그들은 고정된 방어 진지로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2월 이오지마,
아이오지마에서는 니시 다케이치 대령, NIC 더케이아이치 대라용, A26 전차 란대가 전차들을 화산재의 포탑까지 묻었습니다. 정지 상태일 때 더 많은 방어력을 제공했으므로 이들은 장갑 벙커로 사용된 것입니다. 고정 방어 진지로 사용되었음에도 전차들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59경 기관총은 여전히 포탑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람 방사 전차는 랄린 해치와 관측창으로 네이팜, NEI팸을 쏘아 넣어 승무원들을 강철관 안에서 산채로 태웠습니다. 바주카포는 어떤 각도에서도 알른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 기갑 전략의 상징이었던 하치고는 이제 약점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에게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주요 전투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은 27번째 전차 란대를 방어에 투입했습니다. 이 란대에는 랄세대의 95식 하우 전차와 얄레대의 97식 지하 중형 전차, 총 27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800대가 넘는 전차를 가지고 상륙했습니다. 수적인 불균형은 30대 1이었습니다. 전차의 질적인 격차는 훨씬 더 컸습니다. 1945년 5월 4일과 5일, 일본군은 미군을 섬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반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전차 부대는 보병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군 전차는 몇 시간 안에 파괴되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샤몬 전차, 바주카포, 37mm 대전차포, 포병 그리고 59경 기관총의 조합으로 격파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퇴각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 더 많은 파괴된 잔해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의 선전포고하고 만주를 침공했을 때 중국 북부의 일본군 전차 부대는 또 다른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마주했습니다. 경사진 장갑과 강력한 76mm 포를 갖춘 소련의 34형 중형 전차는 일본의 전차들을 압도했습니다. 쿠릴 얄도의 일부인 쉼쉬섬 전투에서 일본군 전차들은 소련의 상륙 작전에 맞서 방어하려 했습니다. 일본군은 쉼쉬섬에 약 77대의 혼성 전차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야기에는 97식 전차들과 25대의 95식 전차의 일부 신형 1식 중형 전차도 포함되었습니다. 소련군은 45mm 대전차포, 대전차 소총, 그리고 대전차 수류탄을 사용하라 치명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본군은 약 2시간의 전투에서 21대의 전차를 잃었습니다. 유럽 동부 전선에서 수년간 기갑 전투를 경험한 소련군은 일본군 방어부대를 쉽게 제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특히 마지막 몇 년 동안 일본군 전차 승무원들의 경험은 점진적이고 처참한 현실 자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장비와 승산, 그리고 연합군의 기갑 전력과 경쟁할 능력에 대해 믿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진실의 순간은 기갑 전차들 간의 장대한 결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장갑을 기관총탄이 뚫고 지나가는 끔찍하고 단순한 광경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이판과 이후 섬들에서 싸운 해병들에게는 그 교훈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똑같이 심오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전차가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와 압도적인 화력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복무 기간 내내 훈련하고 정비했던 59경 기관총이 실제로 태평양 전선에서 장갑이 얇은 일본군 차량과 교전할 때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전투에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해병들은 기관총으로 전차를 쏘고 전차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영웅적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도감, 연민, 그리고 냉혹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동료들이 독일 전차를 상대로 매일 직면했던 것과 같은 심각한 기갑 저항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장비 속에서 죽도록 보내진 일본 전차 안의 병사들에 대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미국 산업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부 생존한 하우 전차들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에버딘 사격 시험장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군 엔지니어와 기갑 전문가들은 몇 달 동안 이 전차들을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차체와 포탑의 여러 지점에서 장갑 두께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전면 차체는 12mm, 측면 차체는 12mm였습니다. 후면 차체는 10에서 12mm였습니다. 포탑 전면은 12mm, 포탑 측면은 12mm였습니다. 지붕판은 9mm, 그리고 하부 장갑은 6mm였습니다. 그들은 야금 분석을 통해 강철의 품질을 시험했습니다. 장갑은 표면 경화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바깥 표면을 내부 코어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소화기 사격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총알이 관통하기보다 부서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내부층을 뚫고 더 부드러운 내부로 침투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더 큰 발사체에는 비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배치도를 평가하고 자세한 측정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투실은 지휘관에게 겨우 50입방피트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석도 휴식할 공간도 없이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포탑링의 직경은 1200m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무기를 조작하고 탄약을 장전하며 전차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남겼습니다. 승무원들의 공간은 폐쇄 공포증을 느낄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조종수는 약 2피트 너비와 3피트 깊이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조작 장치는 간단했습니다. 야기에는 조향 레버, 스로틀, 그리고 기어 변속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작은 장갑 잠망경과 비전투 상황에서 열 수 있는 직접 시야 항구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던 차체 기관총 사수는 훨씬 더 적은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와 제한된 탄약 적재 공간이 있는 작은 칸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우 전차를 조사한 미군 전차병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전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샤몬 전차 승무원들은 150입방피트가 넘는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전투실을 가졌습니다. 각 승무원은 적절한 자석과 함께 정해진 위치를 가졌습니다. 지휘관은 전방위 시야 블록을 갖춘 큐폴라를 가졌습니다. 포수는 망원 조준경과 포탑용 동력 선회 장치를 가졌습니다. 장전수는 움직일 공간과 잘 정리된 탄약 렉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명칭으로 할사수라고 불리는 조종수와 부조종수는 충분한 공간과 시야 장비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전투에서 얻은 교훈과 수학적으로 예측되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우 전차는 장비가 열악한 적을 상대로 한 작전에 적합한 경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식민지 전쟁, 경찰 작전, 그리고 적이 심각한 대전차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항 진압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적절한 무기를 갖춘 동등한 적에 대항하는 현대 산업 전쟁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소총보다 강력한 어떤 화기도 이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59경 철갑탄은 단순히 관통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남는 에너지로 장갑을 완전히 압도하며 뚫고 지나갔습니다. 내부 배치는 적의 공격 없이도 적극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지휘관이 모든 포탑 기능을 혼자서 처리하는 작업량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전차 4대 중 3대의 무전 장비가 없어서 협동작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동으로 돌리는 포탑 선회는 지치고 느렸습니다. 시야 장비는 조잡하여 승무원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거의 맹목적이었습니다. 설계의 모든 측면은 일본이 직면했던 제약을 반영했습니다. 제한된 산업 생산 능력, 자원 부족, 그리고 열등한 적을 상대로 한 경험의 뿌리를 둔 설계 철학이 그 제약이었습니다. 미군 전차와의 비교는 설계 철학의 차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하우 전차가 비좁았던 반면 샤몬 전차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가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움직이고 필요하면 위치를 바꾸며 장시간 전투 작전 중에도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우 전차의 장갑이 근거리 기관총 사격에 취약했던 것과 달리 샤몬 전차는 전투거리에서 전문 대전차포에 저항했습니다. 51mm 두께의 전만 장갑은 56도로 경사져 있었습니다. 이는 대전차 발사체에 대해 악 75mm에 해당하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우 전차의 포탑 승무원이 한 명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던 반면 샤몬 전차는 포탑에 3명의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6개의 시야 블록을 갖춘 큐폴라를 사용하여 지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 인식을 유지하고 승무원들을 지시했습니다. 포수는 확대 기능이 있는 망원 조준경과 포탑을 빠르고 부드럽게 회전시킬 수 있는 동력선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포 조준 및 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장전수는 높은 발사 속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리된 렉에서 탄약을 꺼내 효율적으로 장전했습니다. 샤몬 전차의 75mm 포는 표준 탄약으로 약 2400피트 초속의 포구 속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태평양에서 마주할 대부분의 표적에 대해 효과적인 장갑 관통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포는 수직축으로 안정화되어 전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합리적으로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우 전차에는 완전히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샤몬 전차는 보호된 렉에 75mm 탄약 97발을 탑재했습니다. 하우 전차의 전투실 전체에 느슨하게 보관된 37mm 탄약 130발과 비교할 때 통신 능력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모든 샤몬 전차에는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SCR-528 또는 STR-538 세트였습니다. 이는 전차 간 통신과 보병 및 포병과의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우 전차는 4대 중 오직 1대에만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대는 시각 신호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 시 연기, 지형, 적의 행동으로 시각적 접촉이 불가능해지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샤몬 전차의 시야 장비에는 교체 가능한 프리즘이 있는 잠망경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장갑 덮개가 있는 직접 시야 항구와 전방위 관측을 제공하는 지휘관용 큐폴라도 있었습니다. 하우 전차는 조잡한 잠망경과 작은 시야 항구를 가졌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상황 인식만 제공했으며 지휘관들이 주변 상황을 보기 위해 해치를 여러 몸을 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탄약 저장부터 승무원 편의성, 사격 통제 장비, 그리고 통신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 측면에서 미군 전차가 더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개별 전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차의 숫자와 그것들을 생산하는 산업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규모로 산업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한때 자동차를 생산했던 공장들은 이제 평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속도로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변기창은 단 한 달의 최고 생산 기간 동안 일본이 일반적인 1년 동안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중공업에 종사해 본 적 없는 여성들도 전차 차체를 용접하고 포탑을 조립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공급망은 원자재를 공장으로, 그리고 완성된 전차를 항구로 시계처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상선들은 샤몬 전차를 2대양을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의 전장으로 운반했습니다. 현장의 정비 부대는 전차를 가동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차량에서 부품을 재활용하고 수리된 전차를 며칠 내로 전투에 복구시켰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종류의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에서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장들은 미국 공장들의 자동화 및 대량 생산 효율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미군 잠수함이 상선들을 침몰시키기 시작한 이후 일본의 원자재 접근은 점차 제한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에 도전했던 그 나라는 새로운 전투마다 그 도전의 진정한 대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어느 이른 아침, 사이판에 있던 일본 전차 승무원들과 이후 태평양에서 싸운 모든 일본 전차병들에게 교훈은 잔혹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구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구식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전쟁과 다른 적을 상대로 개발된 그들의 전술 또한 구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으로 계속 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은 불가능하고 승리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반대편의 해병들은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전쟁에서 산업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나은 장비를 더 많은 양으로 갖추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혼란, 그리고 투지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물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산업 도시들에 있는 본국의 공장들이 전장에서 일어난 어떤 일 못지않게 승리에 중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실용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였습니다. 일본군 하우 전차를 마주치면 대전차 지원이나 공습 또는 포병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59경 기관총으로 직접 교전할 수 있습니다. 200야드 이내의 근거리에서 철갑탄은 전차를 관통합니다. 기관실, 측면 또는 포탑을 조준하십시오. 총알은 전차를 관통하라 무력화시키고 승무원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힐 것입니다. 항공기를 격추하고 경량 차량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이 무기는 일본군의 장갑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전쟁 속 작은 전술적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불충분한 전차에서 죽어간 일본군 전차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화기로 그들을 파괴한 해병대에게는 절대적인 명확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등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압도적인 물량 우위를 가진 현대 산업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이판과 그들이 싸웠던 모든 다른 태평양 전장에서의 하우 전차들은 낡은 장갑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격차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병사들이 직면한 불가능한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종류의 전쟁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장비로 초강대국과 싸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내려진 전략적 결정의 결과를 몰아주었습니다. 해군력과 공군력을 지상군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들은 투지가 물량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초기 승리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사이판에서 59경 총탄이 하우 전차의 장갑을 뚫었을 때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머지 태평양 전쟁 내내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일본이 패했는지에 대한 전후 분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현대 국가들 간의 산업 전쟁에서 생산 능력과 설계 철학, 자원 배분이 중요함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용기나 혼란, 전술적 기술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10대 1의 수적 열세와 장비 품질이 세대 간 격차를 동시에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1944년 6월, 그날 아침 하우 전차에 탑승한 일본군 전차병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장비를 가지고 전투에 나선다고 말입니다. 6월 17일 해가 질 무렵, 생존자들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관총 총알이 그대로 관통할 만큼 앓은 장갑으로 싸우도록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장비는 일본이 1930년대에 싸울 계획이었던 전쟁에는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에 치르고 있던 전쟁에는 완전히 부적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기계 속에서 계속 복무하고 계속 싸우며 계속 죽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